안녕하세요. 연정금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연말정산은 보통 2월이나 1월에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 사실 그때 준비하시면 많이 늦고요. 그때 하기보다는 지금 준비를 미리 해놓으셔야 그때 가서 세금을 환급받거나 최대한 적게 납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저희가 알아야 될 게, 이 연말정산을 준비를 해야 될 사람이 있고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지금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 내가 이 연말정산을 현재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 총 급여를 입력을 하고 1월부터 9월 것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내가 10월부터 12월까지 얼마나 쓸지를 예상을 해서 기재를 해두시면은 자동적으로 세금이 산출되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결정세액, 그 결정세액을 보시고 만약에 내가 납부할 세액이 있다고 하면 연말정산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는 연말정산이기는 한데, 이게 우리가 환급을 받아야지 13월의 월급인 거지, 막상 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내년 2월에 가서 부랴부랴 준비를 하려고 하면 이미 준비를 해야 할 시기를 놓쳐서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다시 토해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지금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연말정산이라고 했을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연말정산에 대한 계산 구조를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보통 총급여가 있죠. 총급여라고 하는 거는 세후 급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세전 급여를 말하게 돼요. 따라서 식대나 자가운전 보조금 같은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세전 급여를 말하게 되고, 이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를 하는 게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이렇게 소득공제를 받고 난 후에 과세표준이 나오게 되고, 이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에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걸 바로 세액공제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소득공제랑 세액공제가 용어는 비슷하기는 한데, 같은 100만원의 소득공제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비교한다고 하면, 소득공제는 이 위에서 근로소득 금액에서 빼고 거기에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만 이제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인데, 100만원의 세액공제라고 한다면 이 100만원 그대로 우리가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이 적용되는 위치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소득공제에서 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보통 기본공제라고 하죠. 인적공제라고도 하는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기본공제는 150만원 적용을 받게 되고, 장애인이나 경로우대 이런 것까지는 많이 아시는데, 하나 좀 모르시는 소득공제가 있는데, 여자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받을 수가 있는데,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에 대해서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혼인 경우와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미혼인 경우에는 내가 세대주이면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다른 요건 필요 없이 종합소득 금액 3천만원 이하인지만 확인을 해서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소득과 상관없이 본인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여성이고 배우자가 있다고 한다면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가 있고, 배우자가 없는 미혼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부모님과 같은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다면은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50만원을 적용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미혼인 여성의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적용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때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꼭 동거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부녀자 공제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이 기본공제 대상자라는 말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적용받을 수가 있는데, 이 연간 소득금액에 대해서 좀 많이 어려워하세요. 이거는 소득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100만원이 아니라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총수익 금액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에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게 바로 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인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보통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구입분 등등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거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게 좋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러한 것들 말고 좀 구체적으로 사례별로 파악해 본다면 차량 구입 비용에 대해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 차량 구입 비용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세법에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에 대해서는 적용받을 수가 없는 항목이긴 한데, 차량 중에서도 신차가 아닌 중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부 결제하는 경우에 할부가 차년도로 이월된다고 하더라도 구입 시점에 한 번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자녀나 나의 학원비를 결제하는 경우에 이 학원비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학원비 같은 경우에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죠. 따라서 만약에 내 자녀,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체육시설 등에 지출한 학원비가 있어서 그 학원비에 대해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받는다고 하면, 그리고 이 학원비에 대해서 신용카드를 결제를 했다고 하면 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고 교육비 세액공제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이 학원비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결제를 하면 자동으로 홈택스에 반영이 되는데,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오잖아요. 따라서 신용카드를 결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꼭 교육비 영수증은 증빙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월세 같은 경우에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월세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없는 분들이 좀 많아요. 사업자가 없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월세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서만 첨부를 하게 되면은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매달 신고할 필요는 없고요. 한번 신청을 해놓으면 그 이후에 자동적으로 발급이 되게 되고, 월세 계약이 변동되거나 그럴 때에만 추가적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월세에 대해서 올해 3월부터 계약을 했는데 지금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소급해서 발행이 가능한지 또 궁금해 하실 텐데, 소급해서도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월세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액공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세액공제는 워낙 좀 내용이 많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알고 접해본 게 바로 퇴직연금 세액공제예요. 근데 이 퇴직연금이라는 게 막상 검색을 해보거나 알아보면 너무 종류가 다양하고 어떻게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이 연금저축이냐 IRP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어떤 거를 하는 게 좋은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쉽게 말해서 세법에서 본다면은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까지, 그리고 IRP는 단독 또는 연금저축과 합해서 9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을 만약에 600을 납입을 했다고 하면은 IRP는 최대 300까지만 납입하시는 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되고, 만약에 연금저축을 하지 않고 IRP만 한다고 하시면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하시는 게 절세적으로는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공제 금액은 이 총 급여를 기준으로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 그리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2%를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인데, 그렇다면 무조건 많이 납입할수록 좋은 걸까요? 사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납입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 결정세액의 한도 내에서, 만약에 결정세액이 30만원인데 퇴직연금을 한도까지 다 넣으실 필요는 없겠죠. 30만원 정도까지만 받을 수 있게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득공제를 봤을 때 같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월세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월세에 대해서는 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말고도 세액공제 항목도 있어요. 총급여가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 월세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세액공제 금액은 16.5%에서 18.7%까지 공제받을 수가 있는데, 총 급여를 기준으로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6.5%, 그리고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8.7%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이제 중복 적용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월세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중복공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와 이 월세 세액공제를 비교해서 유리한 걸로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진짜 이건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연말정산을 할 때 좀 숨겨진 팁이 있는 게 그게 바로 고향사랑 기부금이에요. 그 말 그대로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 말고 타 지역에 기부를 하는 경우에 그 기부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금액을 말하게 됩니다. 10만원까지는 100%를 세액공제 해주고,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 그러니까 지방세까지 16.5%의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따라서 10만원까지는 100%이기 때문에 엄청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소지로 설정되어 있는 그 다른 지역에 10만원을 기부를 한다고 하면 10만원에 대해서 전액 다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기부를 할 때 지자체별로 다르기는 한데 대략 30%, 예를 들어 10만원이면 3만원이죠. 이 3만원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주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무료로 이 3만원의 답례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꼭 놓치지 마시고 올해 끝나기 전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세액공제 중에서 올해 결혼한 부부라면 이 혼인세액공제라는 게 있는데, 무려 이 부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올해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시면 남편과 아내 두 분 모두 다 각각 50만원씩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세액 감면인데, 세액 공제는 일정 금액을 빼주는 건데, 세액 감면 같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몇 %를 빼주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개념이 조금은 다른데, 세액 감면 중에서 보통 우리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재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34세 이하의 청년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 90%를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엄청 큰 금액인데요, 사실. 포인트만 좀 짚어서 설명을 드리면, 입사일부터 5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입사 당시에만 청년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그 입사일부터 5년 동안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 감면 적용받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개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회사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이 회사가 명세서를 만들어서 세무서에 신청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연도가 지나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은 입사 이후 만약에 아직까지 신청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신청을 해서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내가 만약에 입사한 연도가 23년도인 경우에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게 되면 23년도에 납부했던 세액을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금을 줄이는 그러한 내용들이다 보니까 좀 관심이 많으신데, 사실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 종전근무지에 대한 급여를 합산을 해야 돼요. 이걸 많이 놓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뭐 7월에 입사했다고 하면 7월부터 12월 것까지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회사를 다니기 전에 뭐 3월부터 5월까지 다닌 회사가 있다. 불과 뭐 3, 4, 5, 3개월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그 해당 종전 근무지에 대한 소득을 합쳐서 신고를 해야 돼요. 따라서 아마 회사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본인이 누락하지 않게 대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종전 근무지가 있다고 한다면 연말정산을 할 때 종전 근무지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지금 회사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 회사가 종전 근무지를 아는 걸 원치 않다든지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년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할 때 종전근무지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면 본인이 직접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세금 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하지 않고 5월 달에 한다고 해서 가산세가 붙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깜빡하고 또는 뭐 일부러 2월 달에 종전근무지를 합쳐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5월 말까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반영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출력을 할 때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월을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뭐 1월부터 12월 모든 기간에 대해서 근무를 했다고 하면 전체를 클릭하면 되긴 하는데 보통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다 클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선택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내가 3월부터 근무를 했다고 하면 1월과 2월에 사용했던 신용카드 등에 대한 뭐 소득공제나 그러한 지출 내역은 공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3월부터 선택을 하셔서 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출력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게 워낙 내용도 방대하고 개정도 매년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개정된 세법을 좀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고 회사에서 근로자가 어떠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알아봐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직접 찾아서 알아봐야 되고요. 또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도 근로자 본인이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이 연말정산은 회사가 해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요건이 안 되는데 적용을 받게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나중에 책임이 회사한테 있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근로자한테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나중에 잘못된다고 하면 본인한테 추징세액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추징되는 뭐 인적공제나 주택자금 관련된 공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최대한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기준시가가 공제요건을 넘어서지는 않는지, 뭐 인적공제를 적용할 때에도 부양가족들이 소득금액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서 나중에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